안녕하세요. 제빵쌤입니다. 네, 오늘은 3회 3단원 올바른 문장, 효과적인 담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문장들 중에서 조금 올바르지 않은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문장들이 있어야만이 효과적인 담화라는 것은 대화겠죠.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의 상황을 담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문장으로 우리 말을 바르게 표현하려면, 담화를 잘 이루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내고 가야 된다라는 점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해서 이 문장이 바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문장은 뒤에 보면 되세요와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는 주어가 될 수가 없죠. 주어는 주격조사 은, 는, 이, 가가 붙어줘야 주어인데 여기는 도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어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네,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 여러분 또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런 거. 하루가 되라는 얘기는 여러분 되세요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되라는 건데 하루가 되세요라는 표현은 조금 올바르지 않겠죠. 그 타블로 딸 하루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루가 되다라는 뜻은 되라는 것보다는 하루를 보내세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르기 때문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가 더 좋은 올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올바른 문장을 사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화 상황 또는 올바른 담화 상황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글은 이제 전체적인 글을 보자면 이 글은 설명문이고요. 네, 항상 글의 구조를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설명문의 구조는 머릿말, 본문, 그래서 본문 1, 2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맺은말 형태로 갑니다. 당연히 설명문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이 부분 역시나 머릿말인데, 이 머릿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본문 1과 2입니다. 머릿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휘를 잘 알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단어를 엮어서 정확한 문장으로 말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담화 상황에 따라 연속된 문장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과 2에서는 우리가 대화 상황에서 또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단어들, 문장을 사용하는 문장의 올바른 표현과 상황에 맞는 말 또는 그런 대화 상황에, 담화 상황에 있어서의 표현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로 넘어가 보면 올바른 문장의 표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본문 1입니다. 문장을 표현할 때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이라고 하면 주 성분과 부속 성분으로 나눠지는데 부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주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 목적어 또는 보호 형태도 오죠. 이 보호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보호의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어는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올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되다, 아니다가 올 경우에 목적어 대신 목적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보어가 온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오면 목적어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적어 을과 르를 붙여서 올 수 없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라는 문장을 보면 주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오려면 을과 르려야 되기 때문에 물이 얼음을 되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주어는 은는이가가 붙는다고 했는데 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러면 어느 쪽이 주어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앞쪽에 있는 물이라는 앞쪽에 있는 애가 우선 주어를 잡고요. 주체겠죠. 얼음이 되었다. 원래 목적어가 와야 할 위치에 을이 아니라 이가 옴으로써 되다 아니다. 물이 얼음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선 사용될 수 없고 되었다. 반대로 얼음이 물이 되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서술어와 주어 사이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 대신에 보어가 와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친구들은 거의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하는데 보충해주는 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제 보어 형태는 되다 아니다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보충해줄 수 있지만 대용의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목적어를 대신해서 이 말이 되게끔 연결해주는 그쵸? 보어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속 성분이 있는데 부속 성분까지 뭐 일일이 다 설명해 주긴 뭐고 이제 여기는 꾸며주는 말들 수식어원이라고 하거든요. 수식어원이 오는 아이들 중에 뭐 부사어, 관계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친구들이 올 경우에 부속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말할 때는 이 주 성분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생략이 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장 성분이 있죠. 이 문장 성분들을 뭐 해야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할 때는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 뭐 생략하지 말아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볼게요. 작품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주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도 빠졌죠. 당신은 작품에 주어가 빠졌어요. 당신은이라는 작품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는 행위. 그러면 당신이 파손하는 행위라는 말로 와주면 좋은데 생략이 되다 보니까 작품에 손을 대거나 작품을 파손하는 행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목적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다. 작품에 손을 대거나 작품에 파손하는 행위 금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읽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작품에 손을 대거나 작품을 파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해서 이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볼게요. 여긴 좀 더 쉽죠. 내일은 비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그럼 와라는 것은 뭐냐면 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문장을 봐야 돼요. 내일은 비가 많이 불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말이 되죠. 바람이 불겠습니다는 맞지만 뒤에 있는 문장과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올바른 문장은 내일은 비가 많이 내리고 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문장 주성분에 생략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거나 이렇게 올바르게 연결해주는 부분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문장을 이해하는데 내용을 이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들을 뭐 해놓은 거냐면 설명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우리 문장의 표현에 있어서 이럴 때 주성분을 결론은 생략하지 말자. 두 번째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예시문. 이번 협상에서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원인. 예를 들면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과 호응이 되는 게 뭘까요? 때문이다 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바꿔보자면 실패한 원인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코라는 말이 낫네. 그쵸? 이 부사어죠. 결코 상대방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결코라는 것은 뒤에 서술어가 부정의 의미로 와야 되고요. 그럼 긍정의 말로 오는 건 뭘까요? 앞에 반드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처럼 이렇게 문장의 호응 관계를 좀 잘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 비록 무엇 할지라도 이게 대표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앞과 뒤에 있는 주성분들 간의 성분과 성분들 간의 호응 관계 잘 맞아야 된다는 점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효과적인 담화의 표현인데 이 담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담화는 청자와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하는 사람, 화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메시지, 내용이겠죠. 대화의 내용, 그리고 상황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 이게 담화의 상황이겠죠. 상황 맥락이 있어야지
청자와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담화라고 한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법,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화법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을 주어주죠. 뭐 예를 들면 대화, 토론, 강의, 협상, 대담, 뭐 이런 형태의 많은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담화의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들을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뭐 우리가 담화라고 하면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데 지금 몇 시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지금 몇 시니? 라고 본다면 아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거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몇 시니? 뭐 지각한 학생에게 질책하듯이 지금 몇 시니?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상황에 담겨있는 그 의도에 따라서 그 담화의 내용이 또 달라지겠죠. 상황과 맥락을 조금 잘 파악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담화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겠죠. 올바른 의사소통. 이 학생 보겠습니다. 이 학생 봤더니 담화의 조건들, 효과적인 담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체험 활동으로 한옥마을을 탐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생활했던 공간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하늘로 웅장하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우리 조원들은 감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주제가 탐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보고 감탄했다는 내용은 조금 주제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렇게 담화 상황에서 주제에 어긋나는 이 부분들이 있는 걸 우리는 통일성을 해친다라고 하죠. 통일성을 해친다. 그래서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담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 그렇죠. 내용을 일관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것은 통일성을 해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발표를 하다 보면, 뭐 친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시, 대용, 접속의 표현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이제 지시의 표현이 뭐냐 그랬더니 구체적인 대상, 뭐 예를 들면 이그저겠죠.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이런 것들 어느 것까지도 전부 다 지시, 가르키는 대상입니다. 앞에 말한 내용을 가르킨다. 알겠죠? 그럼 이 기억은 역시 지시의 표현이겠죠. 이 내용에 보면요. 그리고 대용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한 말의 어휘나 문장을 대신한다. 앞에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칭을 해주는 거겠죠. 뭐 거기까지. 앞에서 했던 내용, 거기라면 어딜까요? 그래서 학교까지. 학교를 대신해서 거기라고 쓴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그저가 아니라 그냥 대신해서 쓴다. 그래서 대신해서 쓴다. 대신해서 쓸 용자 써서 대신해서 쓰는 것. 그래서 디귿은 대용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쉽죠. 하지만 접속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죠. 접속의 표현. 두 번째, 응집성. 내용과 내용 간의 연결이 매끄럽게 해주는 것. 이걸 응집성이라고 하거든요. 대화를 표현에 있어서 응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해서 하면 훨씬 더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용의 표현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담이겠죠. 속담 또는 명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많이 한다는 점. 그리고 관용어라고 합니다. 이 관용어라는 거가 조금 생소한데 여러분들 그 두 개의 구나 또는 뭐 문장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 의미를 가진 문장이겠죠. 뭐 예를 들면 너는 발이 참 넓어. 이런 표현 있죠. 발이 넓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신발 사이즈가 300mm나 돼서 그런 발이 넓은 그런 의미로 진지하게 이렇게 발이 넓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아. 인맥이 넓어. 다시 의미가 완전히 전향이 되죠. 이런 것들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관용의 대표적인 것들 보면 야 내가 진짜 목 빠지게 너를 기다렸어. 야 내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었어. 또는 야, 너 진짜 너 죽을래? 이랬을 때. 진짜 죽일 수 없는데 죽을래? 이런 표현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관습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얘네들을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이런 게겠죠. 뭐 이렇게 속담 같은 경우는 간결하면서 비유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전형적인 사물에 비유할 수 있다는 점, 일상 체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강조하는
부분도 있죠. 강조나 뭐 비유나 또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를 빠르게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으로서 담화의 표현에서 담화의 그 대화의 상황을 원활하게 이끌고 갈 수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화 상황에서 올바른 문장을 자기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이 부분 담화 상황 이 부분에서 이게 본문이겠죠. 여러분들은 꼭 이걸 다 하고 나면 생각모으기를 정리를 해서 이 부분들을 다 전부 다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